장관을 비롯해서 장관과 비슷한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 대해 아베 내각의 대한국 강경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장관급이라고 이야기되는 자민당의 제2인자이며 아베 총리의 새 내각 구성에서 스가 관방장관과 함께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니카이 간사장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는 원만한 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일본은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원래는 지한파였으나 최근 양국의 악화된 기조로 인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면담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아베 내각의 강경한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아베 총리가 유엔 연설 때 여전히 한국에 대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의외입니다. 먼저 일본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은 좀처럼 유독 한국을 대할 때 입장을 거의 바꾸지 않은 일본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유명해진 고노다로 방위상의 말도 인상적인데요. 그는 내각 개편 이후에 한국 국방장관과 면담을 하고 싶다며 양국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외무상이었을 때 연일 해외 사설까지 실으며 양국 외교 문제는 잘못은 한국에게 있다라고 강변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이보다 한국으로서는 더 믿기 힘든 다른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난 28일에 한일축제에서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일교류 역사를 거론하고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서툰 한국말로 자기소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수출 규제 이전에 일본의 문화청 장관이 한국은 일본의 형 누나 같은 존재라고 한 것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수출 규제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이었고 현재의 아베 내각 개각 이후에 이 같은 장관들의 발언은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외교 관계자들은 한국의 불매운동이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이 강경한 내각의 분위기에서 일부 선회해 한국을 유화시키려는 발언이 나오는 이유라는 것이죠. 실제 한국은 은인이라고 한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지난 8월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비교 48% 감소했다며 오랫동안 양국의 교류에 관여해온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 아프다며 양국의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은 한일 교류 행사를 여기저기 개최하면서 계속해서 민간 교류를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10월부터 인상되는 소비세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서부에서는 정부에서 자금을 긴급 수혈해야 할 정도로 관광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일본의 대마도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이즈하라 항으로 입국한 한국 관광객이 91.1% 감소했다고 교도는 보도했습니다. 결국 히타카스 나오키 스시마 시장은 대마도 시청을 방문한 에토 담당상에게 SOS를 칩니다. 한국인 여행객 감소 등을 이유로 숙박시설, 홍보비용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앞서 고노다로 방위상도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을 일본이 놓치게 되자 안보 위기감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위기감으로 인해 이제는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나 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장관급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애절한 멘트는 얼마든지 있어왔다고 언급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관광객이 줄자 관광청 장관은 서울 한복판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2006년 아베 신조 총리는 현충원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니카이 간사장도 현충원에 참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은 한국과 정치색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관급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을 일본에서는 파격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정치 문화라는 것이죠. 한국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전적인 화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전쟁 가능한 개헌국가를 추진하는 아베 내각의 분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 규제 문제의 시작인 강제징용 판결로 돌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런 일과는 상관없이 불매운동 및 여행 자제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혐한 방송 및 집회가 지속되고 있고 아베 내각에서는 관광 쪽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심으로 양국이 화해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23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저번에 일본에 필요 없는 미국산 옥수수까지 대량 구매를 했고 자국민들에게는 일본 국내에 벌레가 많기 때문에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옥수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아쉽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과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요구했던 자동차 부품 관세 삭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승용차 관세도 계속 협의해 나갈 전망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를 조기에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얘기로 몇 바퀴씩이나 돌려서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한테 퇴짜 맞았다 이 얘기잖아요. 무슨 몇 달 동안 협의를 해왔는데 거기서 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승인을 받아냈으면 계속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팔려고 했던 그 옥수수를 그분이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수백만 톤의 옥수수를 사들였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뒤통수를 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 트럼프는 할 말이 있죠. 이거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냐? 자동차 관세협정이랑 옥수수 산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잘못도 아니고 아베 총리는 할 말 없어지는 거죠. 그냥 남은 건 자국 언론한테 욕 많이 얻어먹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사히 신문에서 뭘 주저리 길게 써서 이거 일본 사람이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렵게 보도를 해놨는데 딱 한 줄 기사만 내면 되는 겁니다. 아베 총리 옥수수값 날렸다 라고 말입니다. 또 아사히 신문은 이후에 진행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한 후 철폐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번에 협상에 실패한 게 확정이고 다음 협상 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완화가 아니라 철폐해달라고 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그건 님들 생각이고요. 그게 그렇게 쉽게 철폐가 되겠냐 말이죠. 더 큰 거 바라다가 더 크게 퇴짜를 맞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양국은 미국 뉴욕 시간으로 9월 25일 UN 총회에서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고 최종 합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을 중단하고 관세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데, 여기 체결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라고 미국에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은 4조 5,241억엔, 한국 돈으로 약 50조 원 규모로 자동차 부품 수출액 9,294억엔, 한국 돈 10조 원, 이것과 합치면 대미국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 생각엔 일본 차가 미국에서 너무 많이 팔리니까 자국 보호 차원에서 아마 일본을 컨트롤하고 있는 의미로 관세를 때려버린 것 같아요. 특히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고 미국산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미국 측에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인 자동차를 제외한 일본산 기타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만 낮춰준다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언론들의 뭔가 제재를 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있다가 이 얘기도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트럼프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렇게 하니까 내가 트럼프라도 재밌죠. 간단하게 협상을 안 해주죠.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결국 아사히 신문은 이번 보도에서도 협상 타결 시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즉각 낮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협상이 길어지면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이 더욱 불리해진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일본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보를 많이 했어요. 진짜 미국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한국하고 협상이었으면 절대로 양보를 안 했을 텐데 미국한테는 트럼프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양보하는 자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여튼 이번에 뉴욕 시간 9월 25일에 협상을 한 번 더 한다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날려먹은 옥수수 값은 276만 톤어치로 약 600억엔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6,650억 원이라고 하는데 돈 많네. 한동안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네요. 많이 드세요. 쪄서도 먹고 죽 끓여서도 먹고 콘치즈까지 해서 많이 드세요. 여기까지 사라고 하지도 않은 옥수수를 국민 세금으로 대량 구매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공격 발표를 준비했지만 트럼프는 결국 공격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군사령관은 미국이 이란 군사력 오판 시 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위협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동맹국 어선을 억류하며 미국 드론 정찰기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공습에도 참가한 것이 확인됐는데 미국이 이란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최대 12만 병력이 파견될 수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일축하며 만약 군사행동을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 14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에도 상당한 병력을 투입하며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군인 공화국군은 약 5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있고 정예부대로 알려진 혁명수비대는 15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화국과는 별도의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탄도미사일 부대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군사 조직으로 총사령관 등 주요 간부들은 지금도 시아파 최고 성직자 겸 국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가 직접 임명합니다. 이란의 해외 군사활동은 사실상 모두 혁명수비대가 담당하고 있고 이번 사우디 원유시설 피습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중동 전문가들은 혁명수비대가 곧 이란 그 자체라며 정부 위의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악명 높았던 IS를 미국과 프랑스가 공군력을 동원해 공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 특수부대는 IS를 거의 괴멸 상태로 만든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군사 외교 전문가는 중동에서 혁명수비대보다 나은 군사 역량을 갖춘 조직은 이스라엘 정규군밖에 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사우디 등 걸프만 순위파 아랍국들은 넘쳐나는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최신식 무기는 많이 확보했지만 실제 이를 운영하는 역량도 실전 경험도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엄청난 미국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지만 사우디 군대는 숙련도나 작전 능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특수부대는 후티 반군에 비해 월등한 장비를 보유하고서도 쩔쩔맸습니다. 또한 이란은 중동에서 추종 세력이 많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은 시아파로 하나의 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을 건드리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결국 미국은 중동 전체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이 미국과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에게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네 번째 큰 산유국이며 이란 앞에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송의 중요한 길목이므로 이곳에서 전쟁이 난다면 전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전쟁을 하면 중동에 주둔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각국의 미군 주둔지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미군 주둔지를 늘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란의 군사력과 지정학 등 여건은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도 이란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일주일 안에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도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온갖 방법을 쓰며 혈안이 되어 있는 트럼프에겐 이란과의 전쟁은 가장 피하고 싶은